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와 함께 또 대응책을 마련해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달러화 강세가 한동안 주춤했었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옐런 총재가 올해 안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틀 연속으로 달러화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들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이어지게 될지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핵심은 옐런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이고요. 또 현재 옐런의 발언이 달러로 전고점을 넘어서 다시 강력한 상승 추세로 복귀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장의 예상은 이거였죠. 워낙 최근에 지표가 약하고 미국 경제의 상승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9월도 어렵다. 6월은 말도 안 되고 9월은 어렵고 12월이나 되어야 될까? 12월도 어려우니까 내년으로 미뤄보자. 그래서 지금의 저금리를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달러는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달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 탑, 그러니까 쌍봉을 만들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유럽 쪽에서 뭔가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달러는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좀 제외해보면 현재 지금 달러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현재 제자리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지표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달러 자체 요인도 있습니다만 달러를 밀어올리는 또 하나의 요인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유로화입니다.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로화가 또 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유로화의 흐름이 결국은 달러를 또 밀어올리고 있는 형국에 옐런의 발언과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달러는 더 위로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자체의 강세 요인도 있지만 최근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있는 유로화의 흐름이 달러를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는 약세 분위기에서 다시 강세 패턴의 제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추가적인 강세는 결국은 미국의 추가적인 지표, 그리스 문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앞으로 위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그동안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금리 인상도 점차적으로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개선세로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제도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8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환율 시장, 국제 시장 움직임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달러 강세에 모두 연동하면서 불안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머징 마켓 쪽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빼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근에 금융규제안을 이머징 마켓 쪽에서 엄청나게 늘려놓고 있고요. 또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는 ICT 규제를 또 늘려놓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규제들이 미국 기업이라든지 자금의 흐름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빅스, 즉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여름에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이번에도 5월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좀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엔화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8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 원엔 환율까지 밀어 올릴 거냐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달러가 강세니까 엔화 약세로 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원화가 엔화와 더불어서 같이 약세를 보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원화는 비교적 견조해서 엔화 대비 더 강세를 보여버리면 현재 이렇게 다시 원엔 환율 자체도 고점 부근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또 위가 뚫려버리면 상대적으로 환율에 민감한 일본과의 경쟁 업종들은 센티먼트, 즉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박스권을 유지하던 현대차의 박스권의 저점이 일시적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최근에 극심한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환율 분위기로 인해서 최선 올라가는 상단이 제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한 가지 섹터,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 섹터가 만약에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지수의 상승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화 환율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전망까지 모두 다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국내외 TV 케이블 업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타임워너와 차터 간의 합병,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들 기업들이 왜 합병했는지 그 이유부터 저희가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지금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넷플릭스하고 훌루라고 하는 OTT 서비스, 오버 더 탑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유료 방송업계를 굉장히 침식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중국을 포함해서 점점 아시아 쪽으로도 발을 넓혀가고 있고 유럽 쪽으로도 발을 넓혀가고 있고 넷플릭스 자체의 컨텐츠의 질도 굉장히 높게 인정받고 있어서 넷플릭스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료 방송업계들의 대응은 자연스럽게 해처모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최근 미국의 분위기였고요. 가장 먼저 그것을 주도한 것은 컴캐스트였습니다. 그 컴캐스트가 그래서 작년 2013년과 2014년에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타임워너 케이블이 꾸준하게 M&A가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컴캐스트와 할 거다, 아니다 다른 종목과 할 거다, 여기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에 주가는 작년부터 계속 랠리였고요. 올해 이제 이런 관련 소식이 더 나오면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꾸준한 랠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컴캐스트가 정체되는 모습이고 차터라든지 타임워너 케이블 같은 종목군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가입자 숫자가 워낙 격차를 크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격차를 2, 3위가 합치면서 줄어들었는데 오늘 S&P 500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케이블 비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 케이블 비전도 또 합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미국 업계 내에서도 이렇게 성장에 정체되어 있거나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모두 뭘 하고 있다? 합종연행을 하고 있다. 해처모여에서 스스로의 덩치를 키워서 대응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에서도 역시나 케이블 업계에서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합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장성을 재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IPTV 통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케이블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IPTV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중파 재전송에 따른 재전송료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 가격을 2배를 내야 되는데 디지털 전환을 잘 안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입자 수는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 요인이고요. 또 하나 지금 보시면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비용은 계속 통제해서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형 성장 자체가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비용을 계속 줄여서 어느 정도 이익을 시장 예상했던 것만큼 맞춰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설비 투자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적은 1분기에 그나마 시장의 눈높이는 맞췄는데 눈높이를 맞춘 이유가 성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줄이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을 줄여서 이익을 시장이 예상한 정도만큼은 내고 있는 굉장히 조금은 정체된 그런 양상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인 CJ 헬로비전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여전히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양상인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IPTV가 가장 큰 경쟁자였는데요. 최근에 IPTV도 전반적인 가입자 수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스카이 H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쟁자도 최근엔 별 볼 일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우리나라도 지금 유선 방송의 분포도를 보시면 몇 개 회사가 완전히 다 나눠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중에서 CNN 같은 경우에도 매각이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한두 개 회사로 점점 케이블 업계가 재편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케이블이라고 하면 특히 지역 케이블이라고 하면 동네 유지가 경영하는 게 케이블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케이블들은 경쟁 상대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기업 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될 것은 CJ 헬로모바일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그동안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이었는데 어느 정도 가입자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도 그나마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CJ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CJ그룹 엄청나게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하나의 미디어 그룹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성장 동의는 작지만 CJ 내에서 그룹 내에서의 일종의 이제 시너지 가능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나마 좀 다소 긍정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매수 의견 정도는 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두 종목 모두 다 일단 상한가로 마감을 지으면서 그 기대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합병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십니까?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그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전략 핵심 뭐냐면 예상한 사람 있습니까? 뭐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예상된 그림 자체가 워낙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설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소설을 마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 이슈를 쫓아가겠다. 제가 보기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삼성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딱 축을 가지고 모회사가 될 수 있는 통합 삼성물산 그리고 ICT 핵심 기업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 금융 쪽 핵심 기업이 될 수 있는 삼성생명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나가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에 대응해보겠다라는 건 가장 멍청한 전략이고요. 장기적으로 삼성그룹의 3대 축을 조금씩 꾸준하게 사나가겠다라는 전략이라면 저는 장기적으로도 시장 수익률을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시나리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머리와 몸통이 될 수 있는 통합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매수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이슈들 모두 다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확인하시죠.